지금이 7시 한 5분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뭘 공부했는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독일 유학 가서 3년간 프랑크푸르트 대학하고 마burg 대학에서 좀 헤매다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래가 안 보여가지고 외모고시를 다시 봐가지고 외교부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다시 독일 연수를 갔습니다. 그때는 연수를 가가지고 3년간 이제 또 이상하게 또 석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외교부 근무하면서 이제 처음에 근무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늦게서야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대표부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핵 좀 근무했고요. 북핵 기획단에 좀 근무를 했고 그 다음 통상 쪽에도 근무하다가 베이징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롄 영사사무소에서 사무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국정원의 대사를 근무하다가 외교부에 이제 1년 빨리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국제기구인 한중일 협력사무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장으로 있고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제가 저는 먼저 외교관 출신이니까 공부도 했고 현실도 봤고 제가 생각했던 걸 갖다가 이제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하고 국내 정치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지도가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행정구역하고 한국에서 만든 행정구역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원래 배웠던 거하고 많이 다르죠. 이렇게 한반도가 분단돼 가지고 지금 한 7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주류하고 진보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보수 주류는 이왕 분단됐으니까 1민족 2국가 이렇게 하고 통일도 미루고 그리고 우선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관계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생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는 게 이제 제 생각에는 보수주의 생각인 것 같고 진보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은 남북 간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북한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간에 잘 다뤄야 안전이나 아니면 안보라든가 경제도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보수주류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고 지금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등한시했으니까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만간에 강화된 중국이 대만을 칠지 모르니까 그때 가면 한반도 전체가 다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지 모르니까 우리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미동맹 강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고 우리도 필요하니까 일본과 관계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수주의 생각이나 진보의 생각이나 100% 맞고 100% 틀린 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리나라 국익에 맞고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의 국익에도 맞을지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전달해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는 이미 G7에 들어간 G7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제가 이제 89년 나와가지고 2011년에 이제 중국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왔는데 30년간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제가 지방에도 가봐도 거의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데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런 인프라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벌써 한국이 그 나라를 극복한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이 분단이 돼 있어가지고 그 나라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무기 기술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현재 지금은 이제 폴란드에 137억 불에 달하는 그런 무기 수출이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그 보수 주류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리고 제국주의 시절 같으면 벌써 한국은 상당히 외국을 침략하고 그런 단계에 도달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의 GDP가 1.8조 달러고, 그리고 반도체, 삼원계 배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이미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문화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이 과거에는 우리 그 발전에 토대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과 상당히 이제 경쟁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잠재 성장률도 그렇고 중국이 과거처럼 우리나라 성장을 완전히 뒷받침해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밑에 보면 여권 소유자 수, 해외 인가 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외지향적이고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나라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연대 이제 출강하고 있는데 연대 가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외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말, 독일어, 영어 별로 다 들리고 그렇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대외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한 거죠. 우리나라 상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이라든가 개방성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한 면에서는 개방적이고 한 면에서는 폐쇄적인데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짚어보면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또 특히 이제 이민이라든가 그런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원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 개방성을 1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런 사회,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 사회하고는 좀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교 국방 분야는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우려하는 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외교 경험이 없고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면 박정희는 이제 소위 때, 중위 때 만주국에서 근무해가지고 그 대외적인 문제를 알았어요. 이미 그때 그 당시에는 만주국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지역이었고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 평가를 자체하고 하셨어요.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이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런 분들은 그리고 MB도 그런데 MB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알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잘 몰랐어요. 세계를 잘 모르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이제 외국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그 대통령의 정책이 좌우됐고 특히 이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간에 몇몇 소위 말하는 책사들이 휘둘러 가지고 그 자기 이념을 갖다가 자기 판단을 갖다가 국정에 그대로 반영해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킨 게 많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현재도 지금 이제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무리하게 하고 있죠. 그럼 그게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백레시로 돌아와가지고 또 한 번 또 뒤집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안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정치권이 무능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개인 정치인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정치권 자체가 그 시스템이 작용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수의 박사인들, 인도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인도나 파키스탄 가면 나라가 개판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태국 출장 가는 길에 파키스탄 언론을 만났는데 파키스탄 개개인들, 지식인들은 굉장히 똑똑한데 그 사람들이 일단 그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그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작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고 군부가 장악할 때는 좀 더 나았고 그 민간이 장악할 때는 더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인도라는 나라 자체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체제가 이상하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이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군 엘리트들이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인구가 5,200만 점 되고, 그리고 이제 60만 대군이고, 그리고 이 무역액이 6위 7위 되고, 그리고 해외에 많은 이권이 건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나라 군대들은 가가지고 죽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걸 사고 날 수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해외에 나가야 되는 군인들이라든가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군하거나 이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 옛날에 뭐 이제 기자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한 납치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기자들이 가서 실제로 헬멧 쓰고 그날 전쟁에 가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디 전쟁하는 데 가가지고 실제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하는데 간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이제 정치문화 사회 신뢰가 거의 뭐 서로 이런 이야기 하면 부부 간에도 말을 함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구대치는 원소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의 상시화로 가져 써놨는데요.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가 빈부차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이 부상하면서 싼 물건이 많이 들어가지고, 싼 물건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만들던 뭐 타월이라든가 때밀이 수건 같은 이런 것도 다 이제 모든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원래 원료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지고 만드니까 그 임금 차이가 이제 결국은 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법령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차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빈부차를 유래한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상이고 거기에 중국과 무역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이 굉장히 고쳐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97년도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8년도 위안위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코로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2위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위기 시기가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차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저출산율,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아마 누구도 쉽게 해결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말이 되면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여기서 있는 분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61세인데 4년 뒤가 되면 이제 1,000만 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65세 이상이 되면 아마 거의 1,50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우리도 일을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이든가 해가지고 사회를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우리한테 위기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하다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간에 탈세계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특히 미국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WTO 체제가 지배하다가 지금은 그걸 갖다가 다자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계속해서 뭐 끊어버리고 디커플링, 뭐 디리스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과거에 마치 이제 블록 경제처럼 그렇게 원래 이제 우리가 배우기에 1차전, 2차전 원인이 블록 경제화 되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쟁의 원인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크게 키우는 그런 요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이게 제국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옛날에 명나라 조공무역할 때 우리가 하나를 주면 중국에서 세 개가 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보좌했을 때는 우리가 수출하면서 시장을 열어줬는데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제한을 가하고 뭐 트럼프가 돈을 갖다가 뭐 주한미군 주둔비를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딱 올려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제국의 힘이 없으니까 계속 동맹국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나 일본 제국, 대영 제국 이런 나라들이 그전의 사례도 봤을 때 이게 이제 과거에 베풀어주던 제국이 만약 착취하는 제국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초저출산율 일으키니까 시기열적으로 계속 그래프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심 질서가 이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면 뭐 중국, 이란,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결속하고 있고 사우디라든가 티르키예,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반되고 있죠. 미국 질서로부터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위치를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페트로달러가 그 약화되면 이게 페트로달러가 이제 나중에 약화되고 그냥 무너지면 이게 미국 세계 질서의 종말인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이제 그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 국익을 찾기 위해서 미국하고 그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사실 인도의 그 목적은 중국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하고 손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하고 손잡을 수 있는데 인도가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인도의 그런 국제적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잘 아시지만 뭐 중국이 최소한 전 세계적인 패권은 아니더라도 동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중국의 패권을 추구하게 되면 일본이 결국은 이제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핵무장한 중국과 핵무장한 일본과 핵무장한 북한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워싱턴 선언이 뭔가 우리한테 뭔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최소한 3 내지 5년 뒤부터 일을 좀 봐가지고 과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핵무장 하자면 뭘 필요한가? 아마 그 키신저가 평가하기에 일본이 중국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3 내지 7년 뒤에는 핵무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리고 굉장히 우리보다 유리한 게 이미 상당량의 그 핵물질을 제철해 가지고 쌓아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실제로 자꾸 이제 특히 이제 진보 계열들이 북한의 위협을 도외시하는데 실제로 북한은 우리한테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위협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는데 북한이 별로 위협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쟤들 말은 못 믿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바로 눈앞에 적이고 일본은 그 이중적이니까 언제 적으로 될지 모르는 나라고 그 다음에 중국은 정말로 우리 그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전체를 우리 민족 자체를 정체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 모두의 그 의무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과제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저출산율을 극복하는 건데요. 이게 저는 사실 이게 국내 정치니까 잘 모르는데요. 복지제도, 임금제도 이런 걸 쭉 제가 써봤습니다. 이런 걸 좀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이제 행정이라든가 정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문제,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조 문제도 필요하고, 노조 개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목적이 결국은 이제 그 보수 주류와 진보 간의 그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이런 나라도 아닌데, 같은 민족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차이가 심해가지고, 서로 뭐 죽일 듯이 해서 되겠는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통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청와대 근무할 때도,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는 게 이제 항상 이렇게 영남과 호남 간에 그 통합이라는 이런 걸 많이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탈세계화를 이제 탈세계화 도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략적 선명성, 그러니까, 중국은 버리고 미국한테만 가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 역사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광해군 외교 옳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광해군이, 그 당시에는 뭐 조선 사람들이, 명나라가 강하다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명나라는 인구가 1억이 넘었고, 청나라는 인구가 150만 밖에 안 됐고, 아무리 청나라가 기세가 등등하더라도, 그렇게 명나라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적 모성이 아니고 이건 이제 굉장히 현명하게 한 건데 그렇게 현명하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원사이드하게 교류해가지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과연 우리가 안전해질까? 더 행복해질까? 그건 저는 의문이 됩니다. 이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나 밸류 체인을 확보 못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마도 지금은 이제 2022년, 2021년에 36,000달러 했다가 지금은 32,000달러 됐는데 아마 이게 2만 달러대로 줄어들고 이게 2만 달러 초대로 줄어들고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현재 점심 먹고
점심 한 끼에 10,000원짜리 먹고 커피를 5,000원짜리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세대가 좀 더 지나고 그리고 우리 아들 세대가 가지고 과연 여러분들 젊은 분들 세대에서 과연 그러면 점심을 20,000원짜리 먹고 커피 10,000원짜리 마시고 이런 세대가 올 건가 아니면 그걸 못하고 더 못한 다시 깡구리밥 먹는 세대가 될 것인가 그거는 아직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그 미중 사이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가장 잠재적인 큰 적은 중국이지만 적한테 지금 정부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핀포인트 딱 해가지고 넌 나 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이 RM 센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시장도 넓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봤을 때 공업적으로 계속해서 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한국을 RM 센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동남아와 인도를 공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중국 뭐 미국 이런 데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갖다가 우리 기업들하고 정부 뭐 이렇게 정당 이런 데하고 다 같이 공통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디다 왔는가 하면 독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독일 정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독일은 독일 전체를 갖다가 RM 센터로 그다음에 동유럽을 갖다 공장으로 그다음에 중국을 시장으로 러시아를 에너지원으로 했다가 지금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좀 바꾸고 있죠. 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독일처럼 우리도 결국은 이제 제조업 기반을 키워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첨단 산업을 하고 무공해 첨단 산업을 하고 그리고 RM 센터를 하면서 동남아와 인도를 공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다각화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가 이제 2만 달러 가면 우리는 5만 달러 가고 다른 나라가 5만 달러 가면 우리는 10만 달러 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국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 간에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독일이 이제 지정학적으로 미틀 오이로파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바로 미틀 아시안 국가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현재 이제 이런 질서가 남북한에 분단이 돼 있고 중국이 크고 있고 일본이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미국이 관여하려고 그러고 있고 대만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런 상태가 과연 쉽게 깨질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거 깨려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했죠. 힘에 의한 현상 유지 변경을 반대한다. 이렇게 힘에 의해서 현상 유지를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어느 한 나라든지 힘에 의해서 현상 유지를 변경을 반대하려고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고 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파하려고 시도한 이제 사례가 비핵개방 3천 북한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그랬죠. 이게 이명박 정권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안문 망원 동맹을 통해서 한중 간에 손을 잡고 북한을 갖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도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반도 자체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데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어느 한 나라의 작은 우리 같이 이렇게 미들 파워의 힘으로만으로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바꾸려고 그러면 결국은 전쟁이든가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겁니다. 북한이 그냥 쉽게 그냥 갑자기 나 손들고 김정은이 손들고 난 남한하고 통합할래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리하게 하다 보면 우리 자체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한반도 전체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아시아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거나 뭔가 하나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책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미동맹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한중 우호, 한일 우호 강화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좋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우리 힘을 키워가지고 이 현상이 유지되다가 어느 땐가는 한쪽이 무너질 때 그때를 봐가지고 통합하고 결국은 더 나은 나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 포기 불가능하거든요. 북한은 말 그대로 중국한테 북한은 멕시코나
아니면 카나다가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 가지고 있는 위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당장 보시면 우리 역사에 봤을 때 1592년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했죠. 그 다음에 1884년입니까?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를 파견했죠. 그 다음에 1894년도에 또 일본이 들어오니까 또 군대를 파견했죠. 그 다음에 1950년도에 미군이 올라가니까 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중국이 그렇게 튼튼한 나라가 아닌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100%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붕괴한다, 북한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100% 중국이 군대를 갖다 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렇게? 중국하고 핵전쟁을 몰아서가면서까지 그래,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도와줄게,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마 100% 미국도 일본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같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해가지고 한반도가 다시 한번 임진왜란이나 청일전쟁, 을전쟁처럼 개판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그 외교를 정밀하게, 치밀하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현상 타파를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뭐 원교 공공 이런 말은 이제 늘 하는 말인데, 선남동후 북서 대응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독일은 전쟁과 외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항상 먼저 서쪽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이나 외교는 할 것 없이 프랑스와 영국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처리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 역사적 사례를 보시면 1차 대전 때도 먼저 프랑스 쪽을 저지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빼돌려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 히틀러가 프랑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돌려 가지고 독소 불가침작을 깨고 소련을 공격했죠. 이런 식으로 항상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먼저 미국하고,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면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관계를 돈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스폴틱을 해가지고 동독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소련이라든가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하고 관계를 가겠습니다. 독일의 정책은 항상 왼쪽을 먼저 오른쪽을 나중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국이 먼저 아니고, 북한과 중국이 먼저 아니고 항상 미국과 일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뒤를 튼튼하고 하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에 접근하고 중국에 접근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가장 실수가 너무 성급했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에 너무 깊게 들어갔고, 이걸 후방이 튼튼하지 않는데, 후방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걸 들어가니까 결국은 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할 때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우선 미국과 일본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오버한 거죠. 약간 오버한 거죠. 너무 원사이드하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된 반도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똑같이 일본이 하듯이 하면 결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국익 손실이 오는 거죠.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반도국가와 일본 소수국가에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EU 회원국이고 영국은 탈퇴했고, 영국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고, 프랑스는 약간 70%는 미국, 30% 러시아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도국가하고 저소국가 차이가, 저소국가는 일단 한반도와 대만을 하는 어떤 그런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중국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간다 그러면 결국은 위협을 직접으로 맞으니까 우리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러면 전쟁을 한다 그러면 1소대 앞으로 2소대 뒤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소대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앞에서 다가오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리고 저 밑에도 하나 좀 설명해 주세요. 17세기 방해군식 현실 외교. 예,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광해군 때 보시면 우리가 1592년부터 98년까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납니다. 몰각. 이제 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592년부터 98년까지 이제 전쟁 임진왜란이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권이 북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권 보시면 동인하고 서인하고 있다가 동인이 분파가 돼가지고 북인하고 남인으로 구분되죠. 그 다음에 북인 중에서도 대북이, 그러니까 대북이 정권을 잡습니다. 대북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북이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실용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주 세력이 이제 커지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는 대북이고 소북이고 이제 남인이고 동인이고 간에 모든 세력들이 마치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가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더 성리학적인 질서에 대해서 목말라 했고 성리학이 절대적인 진리였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하나는 명랑한 선이고 청나라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악 개념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리고 그 당시에 1592년 98년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원해가지고 우리 조정에 살아났으니까 우리 무조건 은혜 갚아야 된다 이런 의식 때문에 심지어 대북마저도 우리는 명나라하고 청나라 전쟁할 때 무조건 명나라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 광해군은 중립을 지키려고 그랬고 군대를 밖에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살기 위해서는 일본에 당해봤으니까 조청부대를 키우고 그리고 군대를 키워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그 성리학자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은 본대하고 그 지중부대라고 그러죠. 고속부대하고 합쳐가지고 약 15,000 내지 2만 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말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기는 쪽 편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김응서라는 장군이 그걸 안 지켰어요. 이 김응서라는 장군은 굉장히 성리학적인 그런 이론에 충실해가지고 결국은 도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부대가 대패해가지고 약 8,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절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한국이었고. 그런데 그런 외교가 만약에 광해군이 그대로 그렇게 군대 유지하고 인조 반정이 안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실책을 좀 했죠. 물론 이제 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가 실책을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더라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묘란, 병자호란 이런 걸 안 당하고 우리가 인조가 삼전도에 가가지고 굴복을 하고 우리가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또 중국이 보는 게 그때 인조가 청나라한테 무릎을 꿇고 속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 계속해서 조선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 굴욕은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우리는 그냥 미국 편들고 그렇게 우리 미국으로 완전히 다가갈래 그게 맞는 건지 그걸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킬 것인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사이드하게 갔을 때 이번에 이제 그 반도체 마이크론 반도체를 이제 중국에서 수입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삼성이나 SK 수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은 수출하라 그러고 미국은 수출하지 마라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결정이 힘든 겁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현명하게 하는 게 바로 제대로 외교를 하는 거겠죠. 지금 똑같이 지금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광해군이 대북도 포함한 모든 성리학자들이 파병하라고 그랬고 파병했을 때 그때 현명하게 너는 그럼 강홍립 너는 가가지고 전쟁 상태를 보고 나서 이기는 쪽에 붙어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현명한 어떤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100%다 원사이드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국민소득 36,000달러, 3만 달러, 25,000달러, 2만 달러 이렇게 쭉쭉 밀릴 겁니다. 과거에 하면 브라질이 그 1차 산품을 수출해가지고 굉장히 GDP가 빨리 올라간 적이 있어요. 15,0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오고 수출이 안 되니까 GDP가 15,000불에서 12,000불, 9,000불, 8,000불 팍 떨어졌어요. 그런 쪽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커피 먹는 그런 안락함과 호사가 과연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유지될까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기 여기기 전에 이 왕자란 말은 이제 그 통치자는 백성들을 하늘로 삼고 백성들은 먹는 걸 하늘로 삼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 글에 보면 나와요.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전쟁을 잘한 것뿐만 아니고 이분은 군대도 모집하고 먹을 것도 마련하고 병경기도 마련하고 환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조정에 도움이 없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까지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매일 걱정하는 게 어제는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먹을까?
3천 명, 8천 명에 달하는 이 군대를 갖다가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죠. 만약에 세 끼 안 먹으면 담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를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러시아 군인들이 초창기에 보급이 안 돼 가지고 훔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총기를 다루는 군인들도 맘 먹으면 유지될 수 없거든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경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보수 주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 경제 별로 안 중요해요. 무조건 우리는 안보가 중요하니까 안보 없는 경제 없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도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도 엄청 중요하고 경제 없이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이 중요하죠, 되게.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뭐 통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 질서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렇게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뭐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적인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국제 레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이런 미국하고 우리가 등을 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관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자는 대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그거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하고 주한미군이 28,600명이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동북아에 안정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이 일종의 이제 중국의 팽창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도발 같은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도발하고 싶어도 확장 억제라는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가면 미국이 묻는 게 항상 세 가지랍니다. 한국은 핵무장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중국한테 어떻게 입장을 취할 거야? 그 다음에 타이완 해협 만약 전쟁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세 가지를 항상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취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건 나름대로의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야 적당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관계 유지 필요하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경계는 하되 관계를 유지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본에 접근하되 일정한 한계를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인구가 한 2.5배 많고 면적은 남한에 비해서 한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큽니다. 그만큼 일본이 아무리 무너지고 있어도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거든요. 역사적으로 일본 보시면 신라를 백제를 사실은 부용국제를 거느리고 항상 일본이 백제와 신라 간에 전쟁할 때 일본이 굉장히 많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백제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생각은 항상 적어도 한반도 남쪽에 대한 그런 우리의 권리, 권한 아니면 이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관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1번 한반도 남북, 2번 대만.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라든가 대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일본도 무너지니까 이 두 사태에는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개입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일 두려운 게 한반도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붙는 거죠. 인민나라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고 우리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지금 보니까 되게 러시아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그만큼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문제는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이제 미국을 떼놓고는 우리의 안보라든가 변경을 생각할 수 없다. 이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이거는 절대 상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관리. 북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북한을 갖다가 좀 무시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프로보크하기도 하죠. 그러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건가.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북한 문제는 이념 문제가 관련돼 있고 보수하고 진보 간의 이념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손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북중 관계를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권이 북한 정권이고 그리고 이제 북중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북한은 중국을 갖다가 뭐랄까 동상이몽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북한을 갖다가 외곽의 참호라고 보고 있죠. 외곽의 참호라는 거는 일종의 방파제. 북한은 이제 버퍼존이고 북한이 무너지면 만주가 무너지고 발레만이 무너지고 그다음 베이징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는 거는 절대로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 장진강 전투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화도 만들고 한 게 북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미군이 38선을 넘어서 저월라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어서 북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입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수주류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북한의 핵은 위험한데 실제로 북한 자체가 국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의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GDP라든가 전기 사용량 이런 게 전주시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전주시 인구 65만 명인데 북한의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량이 전주시 한 도시가 사용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최근에 이설주, 이설주하고 이제 그 김주애를 대동하는데 김주애가 맞다리라 그러죠. 이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김주애를 데리고 오는 게 그 일종의 디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체제를 보호한다. 북한 체제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디펜시브한 거지. 그 공세적인 건 아니라고는 그렇게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민군이 원래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군대가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정부의 군대가 아니고 그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군대도 그 북한 노동당의 군대인데 그런데 그 노동당의 군대에서 자꾸 백두가족의 사병화로 그러니까 그 김정은 집안에 사병화되고 있다는 그 증표가 여기에 이제 나온 대로 김정은이가 뭘 할 때 와이프인 이술자하고 딸인 김주애 그리고 북한군 장성들이 그 사람들한테 항상 꾸벅꾸벅 질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보면 노동당의 군대에서 점점 더 그 김씨 패밀리의 군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최충원 뭐 이런 집안처럼 그런 이제 삼별초 뭐 가별초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아들이 없더라도 아마 김주애가 차기 대권 후보로서 여자지만 아마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대권 후보가 김정은이가 아마 이상이 생기면 그 고모인 김여정이하고 부인인 아마 이설주가 후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한테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고 있어요. 미국이 일본한테는 핵 재처리를 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워싱턴 선언을 갖다가 뒤집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NPT 조약 준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우리가 얻어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NPT 체제 준수. 그 다음에 미국 체제, 미국식 세계 질서를 수능하라.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확장 억제를 했고 거의 핵 공유에 막 가깝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미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가 거의 한국한테 NPT 체제를 강요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고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계 그 핵 질서를 갖다가 수능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재처리 기술하고 권한은 갖다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 해야 되거든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해야 되는데, 보수가 잘 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판 오스폴틱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취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도 이제 과거에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했는데 되게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하고 진보하고 계속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말을 갖다가 이렇게 버전을 바꿔요. 그렇지만 결국은 같은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정책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신남방입니다. 신남방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보시면 인도가 인구 14억이고 중국이 14억이고 그 다음에 동남아 인구 7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구 1.4억이고 중앙아시아가 한 70만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동남아하고 그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정권 바뀔 때마다 말을 달리해가지고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우리도 확고하게 뭐 1대1로든지 인도 태평양 정책이든지 뭘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일관되게 나간다. 그걸 보여줘야 세계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일대로라고 해놨는데 2일대로. 2일대로란 말은 저기 유비하고 조조하고 한중 싸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비가 내가 한중을 쟁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사 법정이 그럽니다. 지금 조조는 한중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난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쳐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한중 남쪽의 정군산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가 행군해 오는 유군을 갖다 맞아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쉰 상태에서 적군을 맞이해서 공격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뭘 해가지고 과거에 말했듯이 제가 말했듯이 비핵개방 3천이니 그 다음에 또 천안문 막로에 올라간다느니 어디 싱가포르 선언이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야말로 일관되게 지금 그대로 하듯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한미동맹 강화, 한중 우호관계 정진, 한일 우호관계 정진, 러시아 이제 이렇게 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걸 보면서 행동을 취하는 게 그러니까 남이 다 싸우다가 지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삼국지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이호 경식계 예를 들면 이제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우다가 지친 상태에 있을 때 그 나머지 한 마리 호랑이를 때려잡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제일 앞에 서 가지고 우리가 사무라이처럼 칼을 휘두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드린 요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토론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우려되는 게 한반도 전쟁 가능성일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군대를 보냈거나, 군대를 보낼,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쟁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저보다 더 전문가들 있을 건데, 저는 옛날 군대 갔지만, 저는 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첫째, 북한이 핵무장을 했어요.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만약에, 그런데 핵무장한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핵무장한 북한이, 다행스럽게도 재래식 전력이 약해요. 그러면 곧 격세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북한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핵을 동원한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한반도뿐만 아니고 일본 한 3분의 2, 중국 해안가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우리나라의 60만 대군과 현무 시리즈 엄청난 그런 탄도미사일 무기체계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북한은 핵무장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시듯이 그렇게 미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어떤 한 나라가 도발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본 외교관들 그리고 중국 외교관들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대화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의 최소한 혼슈 서부하고 큐슈는 날아간다.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하이하고 칭다오하고 다롄, 텐진, 베이징이 날아간다. 그러면 인구의 중국 인구의 한 15%, 일본 인구의 한 5분의 2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한반도가 한 5분의 3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전쟁을 섣불리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좀 작은 저거를 갖다가 조금의 힘으로 그냥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보듯이 내가 3일 만에 키브를 점령하고 전쟁 끝낼 수 있어.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 전쟁하는 거지. 이렇게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과연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과 일본이 다 날아가고 미군 또 개입한다 그러면 아마도 엄청난 수의 미군이 사망할 건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한 나라가 쉽사리 그렇게 전쟁을 도발할 수 있을까? 저는 전쟁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벽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쟁 이야기인데요. 대만 전쟁, 대만에 위협할 때 과연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경제력은 뭐 중국이 70%까지 도달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도발할 때 그때는 중국이 그냥 지금 현재 중국이 아니고 AI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중국의 AI 기술이 AI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AI 테크놀로지를 압도했을 때 그러니까 도저히 미국이 중국의 대만 공격을 저지 불가능하게 될 때 그때는 대만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중국 당국이 파악했을 때 승리 가능성이 30%다, 40%다, 50%다, 60%다. 이때까지는 아마 도발 안 할 거고 만약에 유일하게 중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수단이 유일하게 한 가지인데 AI 기술이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거든요. 그런 AI 기술이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때 그때는 아마 충분히 대만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상황에 대해서 동남아가 인종적으로 봤을 때 원래 동남아라는 지역 자체가 몬 크메르인이라고 몬 크메르인과 오스로 아시안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인도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오월 동주에 나오는 오월이 바로 이제 지금의 크라다이어라고 지금 태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선주민족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위주로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월족도 이동해가지고 지금의 동남아의 주로 면적이 됐죠. 또 한갈래는 지금의 이제 버마족인데 버마족은 지금의 윈난성 티베트 쪽에서 남하해가지고 이제 여기 동남아를 지배하게 되면서 과거에 몽크머레인 오스트라시안들이 지배하는 땅이 지금은 월족과 킨족이라고 그러죠. 킨족과 그다음 크라다이족과 그다음에 버마족이 주류가 된 상태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인구가 지금 보시면 이제 인도 차이나의 인구가 절반이 있고 절반이 말레이 반도 이남의 절반이 있습니다. 그 절반이 총 합쳐가지고 인구가 7억쯤 되고 그리고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가 한 6만 달러 되고 제일 낮은 나라가 한 1200달러, 2만밖에 되는데 그게 잘 보시면 화교가 많은 나라일수록 GDP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화교 비율이 한 70%, 80%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타일랜드,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순입니다. 그만큼 화교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과거에 주로 이제 서비스 하다가 지금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조업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가 돼 있죠. 그만큼. 그러니까 동남아 자체가 앞으로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토대 기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핵무장 우리 핵무장 너 할래?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핵무장 안 하고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첫 번째,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 핵무장 안 하면 니들이 우리 핵무장 안 한 상태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호해 줄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이 핵무장했고 북한이 핵무장했고 일본도 핵무장 할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만 문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건데? 중국이 그러면 대만을 침공해 올 거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건데? 세 번째 대중정책? 그럼 미국하고 우리 보조 맞출 거야. 그런데 우리 국익도 있어. 우리 입장도 있어. 이게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현상 변경하는 노력이 왜 위험한가 하면
현상 변경을 하려면 현상 그 유지하는 세력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힘이 필요해요. 그 엄청난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현상 타파하려고 그러다가 수나라 망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당나라도 엄청난 위협을 겪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성공해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에 티베트가 일어나가지고 장안을 위협하니까 결국은 그 철수해 가가지고 돌고리 독립하고 발레가 독립했죠. 그 신라가 이제 통일 국가를 이뤘고 그만큼 현상 타파한다는 게 엄청 힘든 겁니다. 현상 타파 세력 첫 번째 독일 1차전, 2차전 다 망했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소련이 아파는 들어갔다가 망했죠. 소련 붕괴했죠. 그리고 현상 타파한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국익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리고 독일이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1940년 이후에 우린 그거 안 한다. 우린 그거 안 하고 제일 1번 해야 되는 게 서방과 동방을 아우르면서 우린 경제개발해가 잘 살 거야. 그리고 세계 변화를 지켜볼 거야 한 게 지금 현재 독일 정부의 정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갑자기 뭐 비핵개방 3천이 이런 거 해봤자 다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 그 반도국가, 도서국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우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분단된 한반도 남쪽에 있는 국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짐이 되기도 하는데 요번에 이제 군사 전략 물자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하는 것처럼 분단이 돼 있었고 북한과 대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로켓 쏴올리고 우주로 로켓 쏴올리고 그리고 현무라는 그런 좋은 탄도 미사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수한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탱크도 만들고 해가지고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설적으로 우리 사태가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그렇게 수많은 나라는 둘러싸이고 전쟁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이 발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중동 국가 일반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일반 중동 국가들은 손으로 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밀을 써가지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들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화학산업이라든가 기계공업이라든가 이렇게 발전해 있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손으로 뭐를 만드는 제조업이 있는 나라들이 진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일대도라는 말씀 드렸는 게 미중 간에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흡수 통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미중 간에 거대하게 부딪힐 거 아닙니까? 미중 간에 부딪혀가지고 언젠가는 소련이 하듯이 어느 한쪽이 끝나겠죠. 그럼 그때 봤을 때 정말 여건이 되면 북한을 흡수하고 그야말로 제가 생각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상소설 같은 미상을 봤는데 20세기 인물이 15세기에 가가지고 그 세종시를 가가지고 이제 뭘 바꾸는 걸 봤어요. 네. 공상소설 같은 거 보셨대요? 공상소설을 봤는데요. 21세기 인물이 15세기 가가지고 세종시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상황을 바꾸는 걸 봤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뀌어야 우리가 좀 더 혹시 그 베네치아사를 보면 베네치아 인구가 이제 대외로 나가는 인구 10만이 있는데 결국은 아무리 이제 1000년간 번영을 유지해도 영토 국가였던 프랑스라든가 합스부르크에 밀립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영토가 적은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남쪽에 한반도 다 포함해도 22만에다가 인구 8천만. 이게 이제 이 민족주의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생각하는 게 제가 대련에 근무해 봤는데 요동반도는 우리가 가져야 그래야 이제 중국하고 일본과 한반도의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IPEF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이런 걸 바로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공부하면서 부러웠던 게 독일 정치인들은 예를 들면 그 통일 문제 때 통일할 때 제가 이제 독일에 있었는데 그 헬무트 콜이 야당 지도자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하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치면 KBS, MBC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 뭐 개혁할 때 항상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본 정책을 저렇게 하는 건지, 왜 북한하고 정책을 저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가장 큰 실책이 뭐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빨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설득을 하고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맞으니까 그냥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쟤는 빨갱이야. 제가 USB에 담아 뭘 줬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쟤는 뭐야, 윤난용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게 합의가 윤난용. 합의가 없이 하면 결국은 그런 문제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토론해야 됩니다. 토론하고 여야 정치인으로 나와 토론하고 젊은 사람끼리 나이 든 사람끼리 토론해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기자들도 동의하고 다 동의한 상태에서 해야죠. 동의도 없이 하면 결국은 또 정권 바뀌면 뒤집어지고 그게 또 원위치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골이 깊어지고 결국 나라가 도동강 나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외교관으로서 28년 한 6개월 정도 근무했는데요. 그 외교관이 어떻게 양성이 되는가 보면 일반 주류가, 그러니까 이제 외무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국내 근무하다가 뭐 연수도 하고 해외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경험상에 이렇게 느끼는 거는 외무고시 자체가 너무 다양한 그 지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1차 보고 2차 보고 하는데 1차 5과목, 저희들이 할 때 1차 5과목, 2차 8과목 봤는데 그럼 그걸 합격하기 위해서 뭐 영어도 해야 되고 재외고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정치학, 법학, 뭐 헌법, 뭐 국사, 세계사, 뭐 온갖 걸 다 하거든요. 이게 상당한 정보와 지식을 요구하고 게다가 또 어학도 잘해야 돼요.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이제 시골서 컸고 했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국어도 독일어도 뭐 다 하긴 하지만 아주 능통하게 하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외교 무대는 특히 다자 무대에 가면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인권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간에 거기에 대한 지식도 방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한 자리에 오래 안 놔둡니다. 보통 1년밖에 2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윤 기자님이 이제 KBS 기자님이신데 저분이 지적한 대로 내가 보기에 다른 분도 그랬죠. 이제 내가 보기에 우리 외교관들이 과연 그렇게 스마트하냐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한미 문제, 한중 문제, 미중 간의 신냉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스마트하냐. 저도 굉장히 회의적인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자주 움직이니까 전문성이 길어질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그러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잘 되고 이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외교부 들어가 보니까 우선 과장 때는 북미국이나 북핵 쪽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대수도 마찬가지고 차관보도 마찬가지고 장관 차관이 다 미국 전공한 사람들이 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인재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1년, 2년, 3년마다 계속 옮겨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간 사는 사회다 보니까 물론 업무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얼마만큼 윗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페이퍼를 잘 만들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 대화를 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잘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언론에도 매끄럽게 대응하고, 이런 사람들이 출세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아까 전에 제가 좀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글로벌한 문제를 볼 시각이 길러지는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책을 쓸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게 외교부 업무에서 길러진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국정상실을 근무하면서 전 세계 들어오는 전문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외교부 들어가기 전에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바탕이 돼가지고 제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글로벌한 문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연 일반적인 외교부 평균적인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길러질 수 있을까? 그거는 되게 저는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회적으로 봅니다. 일본 정책은 달랐지만 원래 한미 관계, 한중 관계는 비슷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현재 분단된 한반도 남쪽에 있는 G7급 국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친중으로 보이고 윤석열 정권은 친미로 보이냐? 왜냐하면 국내적인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인사들이 현재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친미로 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따라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네치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베네치아가 약 1000년간의 영화를 노렸거든요. 영화를 노렸는데 그 기반이 베네치아 체제가 리퍼블릭 해가지고 굉장히 정교한 체제로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엘리트들이 통치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통치자들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일종의 외교관, 상임, 전투원 이런 그러니까 세계 경험을 다 했어요. 내가 해외 나가면 상임 동시에 외교관 동시에 전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군인이자 외교관이자 상임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똑똑한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그 통령을 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18세기 이후가 되면 밀리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가 땅이 너무 적어. 사람이 적어.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양이 질을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근무할 때 그 유러피안 뱅크 그 대외 담당 국장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양반하고 토론을 한 번 만나면 서너 시간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기술을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부분의 양이 중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론 원천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수출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고 살죠. 그럼 어떻게든 간에 뭔가 우회 수단을 찾아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기는데 그럼 우리 그 과정에서 그러면 기술을 갖다가 못 받게 되면 장비를 못 받게 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전속 못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인이고 그리고 기술자들이고 외교관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제 뭐 평광기라고 그럽니까? 그런 그 하나 받아들이는데 뭐 네덜란드 어느 기술이 있고 거기다가 또 미국 기술이 추가가 되고 독일 기술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런 특별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지도자면 제가 이제 박정희 인권 탄압을 한 건 지지하는 거 아니고요. 박정희 그 한 게 통치 체제 지지하는 게 아니고 박정희의 경쟁력을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박정희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때 그야말로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 머리하고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국가에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주에서 하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따와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를 인권 탄압 하나 쓰지 말고 국가 발전하는데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외교가 이제 외교 분야가 혁파를 해야 되는데 제일 제가 안 되는 분야가 특정한 한 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분이 외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정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일방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 보시면 삼국지에 조조는 천재였잖아요. 그죠? 유비도 조조에 못지않은 천재였어요. 성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는 참모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비만 하더라도 제갈량, 법정, 뭐
이염, 저기 또 뭐 마량 이런 사람이 많았죠. 여러 사람 말 듣고 하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으로 주도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미국 체제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지 누구 한 사람 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늘 그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청와대 있을 때는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독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지금은 모씨가 독주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독주한다는 게 이게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 사람 말 하나 듣고 만약에 그 정책이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게 되면 국가에 엄청나게 손실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왜 집현전을 만들었습니까? 성종이 왜 그 홍문관을 만들었겠어요? 여러 사람 똑똑한 사람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설사 국방 정책이 맞다고 하더라도 들어보고 심지어 노태우도 그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국방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 하나 말 듣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게 되면 틀림없이 탈이 나고 정권 바뀌었을 때 또 한 번 또 수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건 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앞에 질문하신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이제 반도체법이라든가 이 문제는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답을 낼 수는 없고요. 정말로 뭐 외교관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답을 잘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만이 만약에 이제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바시협이 있는데 그 대만 필리핀 사이의 바시협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한국으로 들어간 물동량의 90%가 통과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북미 통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무역과 에너지 수송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국의 함대가 대만을 발진해 가지고 서태평양을 정벌하게 를 되면 우리는 거의 중국이 하자는 대로 완전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하자는 대로 그야말로 과거의 청나라 체제, 명나라 체제처럼 그렇게 조공체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공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일본도 아마 거의 다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 연대 그 행정대학원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중국한테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정복할, 시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100% 우리 그 국가에 전립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미국하고 합세해서 전력을 투사해가지고, 개입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행동을 저질하는 거죠. 그게 답이고, 그리고, 그렇게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상태에서 그럼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니면 언론이, 한국 정부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만이 중국의 국내 문제니 국제 문제니 그런 말을 하지 말고요.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나라든지 무력에 의한, 정치 질서를 변경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핀포인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범하게, 그러니까 남북한이든지 대만 해변이 관계없이 우리는 무력 사용을 일체 반대한다. 그리고 만약에 무력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그 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중국이 너무 크고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고, 일본이 이제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오사카하고 교토를 이제 일반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가 이제 제일 처음 간 게 1982년도 대학 2학년 때 그냥 통일교에서 그때 추천해 줘가지고 제 돈 조금 내고 한번 갔다 왔고요. 두 번째 간 게 94년도. 그렇게 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을 한 20번 이상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본은 계속 살아가고 있다. 일본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완전히 약화돼가지고
후진국이나 중진국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면적이 37만 5천, 한반도에 비해서 1.7배입니다. 거기다가 바닷가에 포함하면 거의 면적이 인도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나라답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된 기술이 있고 또 해외 투자한 자본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본이 지금 같은 체제가 아니고 과거와 같은 메이지 유신 같은 그런 체제가 다시 체제 변혁적인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면 다 그 정말 위협적인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을 키우더라도 가까이 하더라도 계속 일정한 한계를 지키고 선을 지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한다는 거는 그는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핵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기시지의 말대로 일본이 3 내지 7년 뒤에 핵무장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한테 같이 합시다. 그것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라에 명분을 걸어놓고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우리도 같이 일본하고 같이 핵무장 가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때는 결단이 필요한 건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동의하는 거는 큰 사태,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전쟁이 벌어지거나 이 큰 사태에서는 큰 사태로 대응하고 미세하게 세력 균형이 바뀌는 건 미세하게 대응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항상 원포인트 나가면 원포인트 나가고 가장 피해되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제가 이제 단어로 말하면 이제 굉장히 거칠게 말한다 그러는데 거칠게 특정한 나라를 핀포인트해서 비난하는 거는 피해되는 거 아닌가. 그건 얻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감정 상하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이 막 그냥 말대가리 소대가리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북한이나 하는 거죠.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많이 발언을.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거칠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문명국가 대통령이 문명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세련되게 말하고 앞으로는 그러잖아요. 왜 중국 그 말에 고밀복금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고 속에는 칼을 품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치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듯이 겉으로는 카메라가 돌아가면 웃고 싸우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NPT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이 NPT 재개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핵무장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PT는 북한이 이제 처음에 탈퇴를 했다고 선언을 했다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가입했고 북한이 가입했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콜드워가 끝나면서 이제 탈퇴한다고 그러다가 다시 보류 상태에 있다가 이제 2003년도에 완전히 탈퇴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핵무장으로 쭉 갔어요. 그러면 이제 NPT 재가입하려면 핵을 폐기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죠?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건 잘 알고요. 군대 문제가 결국은 이제 전자권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권 문제가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이 자기가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커지고 강해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국이 걱정하는 중국한테 이렇게 프론티어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군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 기획 능력과 수립 능력과 이행 능력을 가져야 미국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정말로 군대에 우리가 오해인 군대라고 하잖아요. 오해인 군대. 제가 오해인 군대를 이름 붙였는데 오해인 군대는 그냥 미국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브랜드명까지 기획까지 디자인까지 다 해가지고 시장 수출하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렇게 미국을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 전자권 문제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말렙에 이제 그 정전협정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보수 주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안 시키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권 끝나고 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래 하려면 진작 해서 빨리 했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뭐 했을 때 타이밍을 잡고 설득하고 이런 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65년 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1965년 한일 그 기본협정이 이게 한일 관계를 규율하는 현대 한일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위주로 일본은 일본 위주로 해석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 무라야마 선언 그리고 또 하나 뭐 선언 있었죠? 그때 선언을
오버치선언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일종의 수정론이에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모든 문제가 65년 협정으로 해결이 됐고 그런데 인도적 문제는 해결 안 된 게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군 위안부 협상이라든가 사할린 문제라든가 사할린 교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소록도 노한자 문제 이거는 그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한다 그랬는데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인도적 문제인데 일본이 봤을 때는 다 해결된 문제인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뭔가 하면 1945년 이전에 선의에 의해서 한반도로 진출해가지고 재산을 모은 일본인들을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법적으로 말했을 때는 만약에 일본 개인이 한국 정부에 내 뺏긴 재산 돌려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돌려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다행히 피해갈 수 있었던 게 1945년도에 미군이 진주해가지고 미군정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런 재산권을 소멸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한반도에 우리가 만약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뺏어가지고 그냥 적산불화했더라면 우리가 그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이 책임을 졌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가지고 위험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이제 인도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억울하죠. 당했는데 일본인들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역지사지해 가지고 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국민 감정 상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발 좀 나와서 토론하고 여론을 순화시키고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양적이다. 보수와 진보가 다 수긍할 만한 정책을 해가지고 하면 해결되는 건 아닌가 싶고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하지 말아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상 변경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우리가 실력을 오버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북한을 관리해야죠. 북한을 관리해가지고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를 갖다가 위험을 줄여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실력이 벗어나게 박근혜가 천안문 막로 올라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걱정이 돼가지고 2016년 1월 4일 날 제4차 핵실험 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가 전화했더니 시진핑이 전화 안 받았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핵 돌아가지고 그래 정군 위안부 협상 타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분위기가 바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박근혜가 베이징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기자들한테 야 우리 다 끝났습니다. 중국 분위기 보니까 이제 남북 통일 됩니다. 통일 대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정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했는데 쉽게 그렇게 현상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오물한 개구리가 아니면 이제 황소 앞에 개구리가 내가 배가 크지 해가지고 배를 빵빵하게 만들었다 배가 터져 죽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